여보세요? 아, 변호사님. 저희 엄마 재산 상속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전부 옮기는 게 좋지 않겠어요? 나중에 골치 아프면. 병실의 커튼 너머 귓가를 맴도는 이 두 목소리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행운이 대박 나시길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제 심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처럼 멎어버렸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몸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이 소리, 이 말들, 분명히 내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귀를 의심하고 싶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형, 엄마가 요즘 상태가 별로잖아? 이럴 때 미리 정리해두는 게 우리도 편해. 응, 특히 땅 문제는 깔끔히 해둬야 해. 엄마가 아직 의식이 있으실 때 유언장부터 받아둬야지.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언제부턴가 제 존재는 그들에게 엄마가 아닌 재산으로 보이기 시작한 걸까요? 저는 경상북도 예천에 사는 78세의 이정희입니다. 평생 농사와 가정을 돌보며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지만 자식들에게 마지막 기대를 걸고 싶었습니다. 제 몸은 대장암 의심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고 검진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통증은 이미 일상에서 저를 떼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보다 더한 건 지금 제 자식들이 저를 대하는 이 태도였습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입은 열리지 않았고 눈물만 볼에 고여 있었습니다. 커튼 하나를 사이에 둔 이 거리, 그러나 마음의 거리는 차마 계산조차 할 수 없는 깊은 절벽처럼 느껴졌습니다. 몸 하나 제대로 못 가누는 나를 두고 유산을 운운하는 두 아들의 말은 칼보다 깊고 차갑게 제 마음을 베어냈습니다. 침대 옆 간호사가 조용히 들어와 활력 징후를 체크하며 환한 미소를 보였지만 저는 그저 천장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병원 침대에서 숨 쉬고 있는 것조차 그들에겐 계산의 일부일 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자 숨이 더 가빠졌고 마음 한켠이 차디차게 식어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병실 안의 조용한 불빛 아래에서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내가 이 아이들을 어디서부터 잘못 키운 걸까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나는 젊은 날 밥 한 끼 제대로 못 챙기고 일터를 뛰어다니며 지은 저 집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들 입에 밥 들어갈 생각만 하며 허리를 굽히던 그 시절. 그렇게 키운 아들들이 이제는 제 건강보다 제 재산에 더 눈이 먼 채로 저를 바라보고 있다니요. 다음 날 아침 큰아들 지훈이가 병실에 들어와 앉았습니다. 평소보다 지나치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엄마, 요즘은 어떻게 지내? 통증은 좀 줄었어? 그 미소는 따뜻해 보였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너희 어제 병실 앞에서 무슨 얘기했니? 잠시 머뭇거리던 지훈이는 결국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민수랑 얘기 좀 했어. 엄마가 혹시라도 불의의 일이 생기면 그때를 대비해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그 말에 저는 속이 뒤틀렸습니다. 내가 아직 숨 쉬고 있는데도 그런 생각이 먼저 드니? 내가 그런 얘기 듣고도 그냥 있어야 할 만큼 약해 보이니? 지훈이는 놀란 듯 당황했고 곧바로 말을 얼버무리며 핑계를 댔습니다.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엄마가 불편하실까봐 미리 준비하자는 거였어. 하지만 저는 이미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저의 마지막까지 시뮬레이션에 가며 자기들 몫을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병실의 창밖 풍경은 어느 때보다 따뜻했지만 제 가슴 속은 얼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 둘째 민수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두 눈을 휘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엄마 저번에 말한 그 땅 아직 안 판 거지? 그거 그냥 내 앞으로 명의만 바꿔놔. 그냥 혹시 몰라서. 그 말을 들은 순간 저의 분노는 더 이상 참고 눌러둘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 둘 다 들어봐. 나 살아있어. 숨 쉬고 있어. 너희 키우느라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버렸는지 기억 안 나니? 근데 너희는 지금 내가 죽기를 기다리는 거냐?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 아이들, 내가 생각한 그 아들들이 아니구나. 이 병상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걸 안 순간, 그 마지막을 저 아이들의 욕심으로 덮게 할 수는 없겠다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40을 막 넘긴 나이였습니다. 아직 젊다는 말이 어색하지 않던 나이였지만 그 순간 세상은 저에게 너무 잔인했습니다. 텅 빈 방 안에 앉아 아이들 울음소리와 남편의 영정 앞에서 끝없이 흐르던 눈물, 그게 제 시작이었습니다. 큰아들 지훈이는 10살, 작은 아들 민수는 7살이었어요. 아직 어리기만 한 아이들을 데리고 뭘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아니, 어쩔 수 없이 일어섰습니다. 누군가는 저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워야 했기 때문이었죠. 시골 구석진 밭 한켠에서 시작한 농사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 처음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남편이 남긴 빚은 생각보다 훨씬 많았고, 친정에서도 시댁에서도 어느 누구 하나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들 고개를 돌릴 뿐이었죠. 어린 나이에 애 데리고 혼자 살기는 힘들겠다는 말만 흘리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밥 굶는 꼴은 절대 보기 싫었고, 무엇보다 남편 대신 제대로 키워내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어요. 지훈이는 어린 나이에도 제 곁에서 많이 도왔습니다. 밭에 함께 나가 호미를 쥐고 동생을 챙기고 제 말에 예쁘게 대답하던 그 아이. 지금 생각하면 아이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운 것 같아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지훈이는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대학을 포기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엄마, 나 빨리 돈 벌어서 엄마 좀 편하게 해주고 싶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애가 하고 싶던 건 체육 선생님이었거든요. 운동도 잘했고 체육 성적은 항상 1등이었는데 그런 꿈을 버리고 제 어깨를 덜겠다고 말하던 지훈이를 보면 지금도 가슴이 저릿합니다. 민수는 형과는 달리 자유로운 성격이었어요. 말도 많고 웃음도 많고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도 분위기 메이커였죠. 그러나 민수는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더 좋아했고, 저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학교 성적이 뚝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지훈이가 먼저 나서서 동생을 다독였고 저를 대신해 야단도 치곤 했죠. 아이들이 서로 기대어 컸다는 게 느껴졌어요. 아이들 둘을 키우며 평생을 일만 했습니다. 농사일 끝나면 마을회관 청소, 주말이면 인근 장터에서 반찬 가게 도우미 일까지. 쉴 틈은 없었지만 하루라도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오히려 마음이 불안했어요. 지금 내가 쉬면 저 아이들 밥은 누가 해주나 하는 생각에 자리를 뜰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지훈이는 직장 생활에 익숙해졌고 민수도 취업에 성공했어요. 드디어 이제야 웃을 날이 오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의 삶의 고비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몸에 작은 이상이 생기더니 병원에서는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군요. 설마 했지만 내심 걱정이 컸어요.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길고도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대학병원 진료실에서 의사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정희 씨, 정밀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위염이 아니라 위장 쪽에 작은 종양이 보입니다. 아직 정확히는 모르지만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한 단계일 수도 있어요. 의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머릿속은 하얘졌고 발끝까지 감각이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겁먹은 얼굴을 아이들에게 보이기 싫어서 애써 태연한 척했죠. 지훈이와 민수에게 진단 결과를 말하자 처음엔 모두들 깜짝 놀라며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수술은 언제 해요? 괜찮대요? 큰 병 아니죠?
지훈이는 눈빛을 피하지 못했고 민수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어요. 말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두 아들의 표정은 진짜 슬퍼서 그런 게 아니라 마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계산하는 얼굴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병실 커튼 뒤에서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형, 엄마 재산 지금이라도 정리해두는 게 좋지 않아. 혹시라도 유산 문제 생기면 곤란하잖아. 그러게 엄마가 정신 또렷할 때 처리해두는 게 안전하지. 괜히 나중에 복잡해지면 서로 곤란하지 않겠어? 그 순간 저는 몸을 돌릴 수도 말을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고 눈물이 나올 틈도 없이 숨이 막혔어요. 이제야 알겠더군요. 제가 평생 키워온 두 아들이 진심으로 걱정했던 건 저의 병이 아니라 그들의 몫이었다는 거요. 그날 이후 저는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도 자식들 얼굴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눈을 마주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에 보이는 건 엄마가 아니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문제처럼 느껴졌거든요. 민수는 어느 날 혼자 병실에 찾아왔어요. 엄마, 혹시 아파트 명에 아직도 엄마 이름이죠? 그냥 미리 제 이름으로 옮겨놓는 게 어때요? 나중에 복잡해지면 가족 간에도 소송 나잖아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말끝마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복잡해지기 전에 같은 말들만 반복했어요. 이 아이는 제가 살아있는 지금 무슨 유언장이라도 쓴 줄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지훈이는 차라리 노골적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민수한텐 주면 안 돼. 그 놈은 지금도 마이너스야. 집 팔아도 도박에 다 날릴 거야. 차라리 내 사업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겠어?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정말 무너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저는 이제 사람이 아닌 유산을 갖고 있는 자산으로 전락한 거였어요. 위험인지 암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두 아들은 이미 나눠 가질 몫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죽으면 슬퍼할 사람은 없고 그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구나 싶었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병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정말 병보다 더 무서운 건 내 자식의 마음이란 걸 절감하며요. 며칠 뒤 민수와 지훈이 병실에 나란히 들어섰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지금 이대로 두면 나중에 골치 아파질 거예요. 유언장을 쓰셔야 해요. 지훈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는 곧바로 반발했죠. 유언장, 벌써부터 그딴 얘기를 해. 엄마 살아계시잖아. 둘의 대화는 점점 언성을 높였고 결국 병실 안은 싸움터가 되어버렸습니다. 형은 망한 사업 얘기만 주구장창하고 엄마 재산으로 또 말아먹으려고 이번에도 날리면 누가 책임져? 적어도 난 도박 안 했다. 넌 엄마 돈으로 뭘 했는데? 게임, 도박, 술, 여자. 그런 놈한테 엄마가 뭘 주겠냐. 그 순간 저는 참지 못하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만해. 나 살아있어. 아직 죽은 거 아니야.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시선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제 생명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제 생명이 끝났을 때 얻을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영숙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변호사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아무래도 유언장을 써야겠어. 며칠 후 지훈이가 다시 병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그는 작은 서류 봉투를 제 앞에 꺼내놓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그냥 나중에 정리할 때 필요한 서류예요. 그냥 사인만 해주세요. 봉투 안을 열어보니 사전 증여 계약서란 문구가 보였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니? 엄마도 알잖아요. 엄마가 세금 문제 때문에 미리 처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신다면서요. 지훈이의 말은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조급함이 역력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프시고 나면 우리 셋이 싸우기 시작할 거예요. 그 전에 확실히 정리하셔야죠. 난 뭐라도 받아야겠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엄마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재산, 상속자, 서류 처리자로만 보였을 뿐이었죠. 저는 영숙 언니와 함께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의지대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의식이 명확하실 때 모든 걸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이 아이들에게 더는 속지 않겠다. 내 마지막 뜻은 내가 정한다. 며칠 뒤 병실 한켠에서 딸 은지와 아들 지훈, 민수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낮게 속삭였지만 그들의 시선은 결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의심, 불안, 계산, 가족끼리 나누는 눈빛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죠. 은지, 엄마가 혹시 따로 뭘 준비하고 있는 거 없어? 지훈이 불쑥 물었습니다. 아니야, 설마. 그냥 병원비 이야기만 하시던데? 은지는 고개를 돌리며 얼버무렸지만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형은 왜 갑자기 변호사랑 친하게 지내? 엄마가 뭔가 쓰긴 썼지? 그걸 왜 나한테 따져? 너도 뒤에서 엄마 방 따로 몰래 들어갔던 거 기억 안 나? 지훈이도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을 떴습니다. 작은 숨결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리는 병실. 하지만 그 속에 흘러나오는 건 자식들의 애틋한 걱정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이 챙기느냐에 대한 긴장감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상속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비어버린 느낌뿐이었죠. 내가 뭘 잘못했나? 이 아이들에게 진심을 전해준 적이 있었나? 며칠 후였습니다. 병실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던 저에게 병원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박 여사님, 오늘 변호사 분과 자녀분들이 면회 요청하셨습니다. 괜찮으실까요?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 머리를 조금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손엔 과일 바구니도 미소도 없었습니다. 대신 지훈의 손엔 노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엄마, 저희가 상의해봤는데요. 아직 정신 또렷하실 때 유언장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혹시 나중에 엄마 상태가 나빠지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한참 동안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아픈 엄마에게 필요한 건 재산 정리가 아니라 마음의 위로 아닐까요? 하지만 민수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랑 저는 반반이에요. 은지는 시집 갔고 그건 기본 원칙이잖아요. 은지의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내가 시집 갔어도 엄마는 나한테도 자식인데 왜 나를 빼? 내가 엄마 간병한 적 있어. 병원비 낸 적 있어. 형이랑 내가 다 했지. 그 순간 병실은 고요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각자의 몫을 두고 말이 아닌 눈빛으로 싸우는 전쟁. 그리고 그 중심에서 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이 아이들은 이미 내 마음에서 떠났구나.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줄 것이 없다. 나의 남은 사랑은 이제 사회에 돌려주기로. 그날 이후 저는 사촌 동생 영숙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숙아, 내가 너한텐 마지막까지 숨기고 싶었는데 이제는 좀 도와줘야겠다. 그 목소리 끝엔 그동안 참아왔던 울음이 조금 묻어났습니다. 영숙이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언니, 나한텐 언제든 말했어야지. 무슨 일이야? 저는 작은 소리로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내 건강 상태, 아이들의 반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겨야 할 결심까지. 나는 내 유산을 사회에 기부하려 해. 내가 젊을 때 봉사하던 그 복지관,
아이들 공부 도와주던 그곳에 남기고 싶어. 영숙이는 놀랐지만 이내 단단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했어. 언니, 그런 일이라면 내가 도와줄게. 그 후 변호사를 불렀고 유언장을 새롭게 작성했습니다. 내 전 재산은 모두 복지단체에 기부합니다. 아이들에겐 어떤 유산도 남기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사랑했던 기억은 간직해 주길 바랍니다.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억울함도 서운함도 미련도 다 접히는 듯했습니다. 이제는 그저 남은 하루하루를 조용히 살아내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병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살살 불어왔습니다. 그래, 내 인생 참 열심히 살았다.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며칠 뒤 병원 관계자의 배려로 복지관 관계자들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결단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겁니다. 그들의 따뜻한 손을 잡고 저는 오히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많아서 그래요. 이제는 돌려줄 차례인 것 같아서요. 그날 이후 병원비 일부를 정리하고 퇴원을 결심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마음은 놀라울 만큼 단단했습니다. 저는 조용한 시골 마을의 작은 전원주택을 임대했고 영숙이가 함께 옮겨주었습니다. 텃밭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하고 꽃을 돌보며 저녁을 맞이합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평온하고 정직한 하루들입니다. 무엇보다 내 손으로 살아간다는 자부심이 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겐 그 후로도 연락이 없습니다. 가끔은 문득 그리워지지만 다시 연락이 와도 제 뜻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 아이들이 진심으로 변화하지 않는 이상 저는 더 이상 내어줄 마음이 없습니다.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싶다. 그 마음 하나로 오늘도 조용히 살아갑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 없는 선택이기도 합니다.